그래서 NGS 데이터에서의 결론입니다. NGS를 한다고 해서 30억 글자 또는 60억 글자가 쭉 나온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는 결국은 내 샘플이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휴먼 지롬 베리에이션들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주는 게 NGS 결과입니다. 즉 NGS를 레퍼런스 시퀀스와 비교했을 때 스닙이 어디 어느 자리에 호모자이거스 어느 자리 헤테로자이거스 이런 스닙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홀지로 하면 이런 게 한 대가 한 350만 개쯤 나옵니다. 또 짧은 인서션이나 딜리션이 한 4, 50만 개에서 한 100만 개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특정 지역이 더 있거나 없는 게 한 10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인버전이나 트랜스옵션 정상인에서는 잘 안 나오고 환자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이 NGS 결과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경우는 두 샘플을 비교할 때가 있죠. 내가 정상 간세포와 어떤 사람의 정상 간세포와 그 사람의 간암세포를 비교하고 싶다. 그 둘의 차이를 알고 싶다 할 때도 NGS는 그 둘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 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정상 간세포에 존재하는 변의 리스트를 쭉 뽑고, 다시 간암세포에 존재하는 이런 변 리스트를 뽑고, 다시 그 두 리스트를 비교함으로써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은 없는 것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즉 NGS 데이터는 레퍼런스를 비교해서 우리가 계속 이번 시간에 강조했던 차이, 베리에이션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NGS의 목표인 겁니다. NGS 해석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받은 VCF 파일에 없다고 해서, 즉 어떤 베리에이션이 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는 레퍼런스랑 똑같은 와일드탑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스닙이 하나 있어요. 레퍼런스 LED A이고 알터너티브 LED C인데, 이 C가 어떤 특정 디지에 대한 리스크 LED입니다. A는 상대적으로 프로텍티브 LED겠죠. 그래서 AA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AC인 경우는 표준이고, CC인 경우는 하이 리스크를 가져요. 저는 이걸 알고 싶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홀좀 시퀀싱했습니다. 그 다음 VCF를 봤어요. VCF를 봐서 쭉 이 포지션 순으로 소팅했는데 보니까 100, 1019, 이게 지금 1088이 중요한데 1019에 하나 있고 1298이 없고 그 사이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88에 스닙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구나. 자, AA구나. 오케이, 안전하네. 당신은 이 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리에이션 콜이라고 할 때는 확실히 믿을 만한 베리언트를 콜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내가 콜하는 프로그램이 이건 진짜 베리언트 맞을 것 같아 할 때 콜하는 거고요. 잘 모를 때는 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없다는 것은 콜이 안 됐다는 뜻은 스닙이 없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스닙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시퀀싱이 잘 안 됐다거나, 되긴 됐는데 굉장히 거기가 퀄리티가 나빠가지고 뭘 믿을 수 없다거나, 이런 경우도 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없다고 해서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는 이제 GVCF를 사용하는 겁니다. GVCF는 VCF하고 다르게 콜이 되지 않은 자리의 정보도 포함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렇게 베리언트가 콜된 자리 말고 100, 204부터 210 자리까지 다 00으로 콜 되긴 하는데 미니멈 뎁스가 이 31이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가 전부 다 31 이상 커버 시퀀싱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 00일 확률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다. 뭐 이런 걸 표시하기 때문에 요걸 보면 그 리전에서 이게 시퀀싱이 잘 안 된 건지, 시퀀싱은 잘 돼서 확실히 00일 가능성이 높은 건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VCF는 어떤 데 쓰냐면 VCF를 받은 다음에 VCF 여러 개를 합쳐버리면 VCF는 그 특정 샘플에서 SNP가 있는 자리만 콜해버리고 SMP 없는 자리의 정보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VCF를 합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GVCF를 만들어서 합쳐서 하나의 VCF를 만들려고 할 때 이제 GVCF를 쓰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 GVCF를 포맷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콜되지 않은 자리의 정보를 약간이나마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알고 싶으면
이 자리에 대한 얼라문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IGV를 통해서 직접 들여다보시거나, 그러니까 보통 저는 그걸 다 레코멘드 하는데요. IGV로 뱀파일을 들여다보고 이 자리에 실제로 몇 번 온라인 됐고, A가 몇 개 나왔고, 그 다음에 뎁스, 퀄리티가 어떤가라는 걸 직접 보는 거를 레코멘드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몇 가지 툴을 쓰셔서 이 자리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콜이 됐다고 해도 그걸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로 콜됐다고 하지만 여기에 뎁스가 5밖에 없다. 그러면 5번 중에 5번이 다 이 알트가 나와서 이거를 이 호모라고 하지만 과연 진짜 이게 진짜 알트 호모일까? 사실은 너무 뎁스가 낮아서 여긴 좀 믿기 힘들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대충 임의로 적은 숫자라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치면 이 경우는 이제 헤테로콜이 됐으니까 에버리지네, 위험하진 않겠네 라고 했지만, 실제로 되다 보면 레프가 4개고 알트가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헤테로로 콜하긴 했지만 사실 헤테로일 확률과 이 알트, CC 호모일 확률을 비교해보면 이게 그렇게 엄청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도 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걸 감안해서 환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반대로 레프가 10이고 알트가 4인데 0일로 콜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테러로 콜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와일드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전체적인 에버리지 리뎁스가 실험의 퀄리티를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그게 꼭 내가 보고자 하는 자리가 시퀀싱이 잘 됐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VCF에 그냥 그 지노타입만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 로컬 리뎁스라든가 아까 PL 값 같은 걸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로 해프로이드 시퀀스, 박테리아 같은 거 시퀀싱한다 그러면 에버리지 리뎁스 그 자리에 로컬 리뎁스가 한 10 이상이면 웬만하면 다 맞다. 또는 다이플로이드 지놈의 경우는 한 20x 정도만 시퀀싱하면 대개는 꽤 정확하게 읽는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에버리지를 휴먼 지노멀 시퀀싱 때 30x 이상 하는 이유가, 에버리지가 30이 되어야 이거 이상이 된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 센시티비티를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리뎁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이 자리가 그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그 경우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리뎁스를 가지고 판단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보통 한 100x에서 140 정도 해야 이 클리니컬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자리에 로컬 리뎁스가 20이에요. 20이면 그 자리가 숨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AC 헤테로예요. AC 헤테로인데 AC 헤테로인데 랜덤하게 한 번씩 골라서 시퀀싱 하다 보니까 우연히 C만 수번이 다 C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AC 헤테로인데 C만 수번 읽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건 그것도 똑같거든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뒤면 나올 확률이 똑같은 동전인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앞면만 수번이 연달아 나왔다. 굉장히 확률이 낮을 것 같죠? 근데 그게 2의 20승이거든요. 2의 10승이면 얼마입니까? 2의 10승이 10의 3승이니까 10의 6승,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100만 분의 1.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휴먼 SNP가 350만 개, 그리고 휴먼의 전체 시퀀스가 30개를 생각하면 100만 분의 1의 확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 확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진짜 재수없게 실제로 A씨인데 C만 20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클리니컬하게 중요한 자리는 굉장히 높은 리뎁스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텍션 하고 싶은 것이 소마틱 베리에이션이라면 더 높은 리뎁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이 점라인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전체 지놈에서 두 카피 중에 한 카피가 문제가 있는 경우를 찾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캔서 셀이 전체 티슈에 30%밖에 안 된다. 즉 70%는 노멀 셀이고 30% 셀에서만 생기는 변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생각했던 거에 한 3배 정도를 시퀀싱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캔서 셀이 전체 그 중에 3분의 1밖에 없으니까.
또는 캔서 셀이 다 똑같지 않고 캔서 셀 중에서도 일부만, 예를 들어 50%만 어떤 변이를 가지는 것인데 그걸 찾고 싶다. 그러면 역시 또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결국 제가 찾고자 하는 변이가 전체 셀에 몇 퍼센트 있느냐를 이제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어떤 이제 분이 그 스템셀을 셀 세라피를 위해서 스템셀을 배양하고 있는데 이 스템셀 컬처에서 혹시 그 위험한 데인저러스한 뮤테이션을 가진 셀이 아주 소량이라도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 셀 파퓰레이션에서 한 0.1% 정도 만이라도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찾고 싶다. 그러면 1000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분의 1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제가 1000x라고 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해야 이 안에 있는 그 아주 작은 퍼센트를 찾을 수 있겠죠. 요즘 유행하는 셀프리 DNA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내 몸에 존재하는 셀프리 DNA, 그 몸에 있는 모든 셀에서 나온 어떤 셀프리 DNA 중에서 캔서 셀에서 나온 셀프리 DNA가 있어서 대부분의 KRAS는 와일드 타입에서 나왔을 거고 캔서 셀에서 나온 어떤 KRAS DNA의 그 유전자의 뭐 뮤테이션을 보고 싶다. 근데 그 캔서에서 나온 DNA가 전체 셀의 몇 퍼센트일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많다면 적은 뎁스가 되지만 굉장히 소수라면 뭐 예를 들어 0.1% 더 적다면 엄청 높은 리드뎁스를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 논문 같은 경우는 뭐 5만 X를 타겟 시퀀스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보고자 하고는 변화가 전체 세포 중에 몇 퍼센트에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감안해서 그만큼의 더 높은 리드뎁스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개 이 NGS는 시퀀스 베리에이션스, SNV나 쇼딘들을 찾는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CNV라든가 다른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을 찾는 데는 좀 한계가 존재합니다. 제가 그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소개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찾아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요건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NGS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는 한 순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분석하는 회사나 바이오인포마틱스 하는 사람한테서 받는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앞에 빨간색 부분은 연구자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 시퀀스를 할 것인가 하는 스터디 디자인, 역시 여기서 스터디 디자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마지막에 해석해서 생물학적인 또는 의학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또 연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바이오인포마틱스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바이오인포마틱스를 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과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즉 이 실험을 의미를 이 연구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이 잘 디자인하고 그분이 결과를 해석해야지 인포마틱스를 하는 사람이 이 실험의 생물학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분석을 잘한다, 컴퓨터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결과를 기똥차게 뽑아내거나 또는 디자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물학 또는 의학을 아는 이 실험자, 연구자의 이 디자인과 해석인 거죠. 사실 제일 아이디어한 것은 둘이서 굉장히 밀접하게 디스커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 연구를 하시는 분, 스터디 디자인 하거나 해석하시는 분도 인포마틱스의 대략적인 파이프라인을 아셔야 되고 또 인포마틱스 이 파이프라인도 사실 충분히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뭘 찾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결과에서 과연 원하는 것이 충분히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이 파이프라인 충분히 조정 가능한데 그걸 모르고 그냥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포마틱스 하는 사람도 이 실험의 충분한 의미를 이해하고 둘이서 굉장히 밀접하게 디스커션 해가면서 전체 과정을 수행을 해야 아주 완벽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동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서로 상대편의 이야기를 이해 못하다가 꾸준히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럼 이해가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인포메틱스 잘하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인포메틱스를 하는 사람과 이 연구를 디자인하시는 분의 밀접한 콜래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키팩터입니다. 요약문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